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이 원자력, 조선, 핵잠 등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오늘 새벽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를 했었던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원자력, 조선, 핵잠 요 분야들 오늘 새벽 실무 협의체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후속 조치가 속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해킹 수렁에 빠진 IT 강국이다. 라는 게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나라 IT 강국의 보안이 어떤 상황이냐, 해킹 수렁에 빠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기자가 직접 다크웹에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기업 임원 번호 이거 통째 팝니다라고 직접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한국 올해 4월에서 9월 사이버 공격 이 순을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정보는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특검 오세훈 기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오 시장은 아니라고 했고요. 명태균 씨는 맞다라고 했는데 특검 이 명 씨의 진술에 좀 더 진술의 무게를 뒀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 같이 볼까요? 명태균의 후원자가 지불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대납했다라고 특검은 판단해서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관건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죠. 오 시장 내년에 5선 도전 앞두고 암초를 만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윤 핵심 참모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겁니다. 네, 내일이면 계엄 1년이죠. 중앙일보가 기획성으로 낸 기사긴 합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1년간 이 취재의 결정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특검 한 번 더 한다. 내란 방치 땐 재발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3대 특검의 수사 시한이 하나둘 지금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특검 한 번 더 합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종합특검으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내란 방치하면 재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종합특검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여당 법사 소위에서 법안 처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관련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따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란 특별법.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1심 재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중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1심 재판도 그럼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면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재판 자체가 옮겨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서학개미 B2 증권사 특별점검 고환율 책임전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서학개미들 투자 과열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예 증권사 특별점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여기 볼까요? 고환율의 원인에는 서학개미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환율 이 서학개미 때문이니까 요거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에서 특별 점검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 고환율의 책임을 개미들한테 전가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모습입니다. 누구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지금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고 있는데 왜 사과한 건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1년 전 12월 3일 그때 국회를 통제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네, 이 어느새 1년 혹은 아직 1년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드는 대국민 사과의 모습을 좀 같이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탈팡입니다. 탈팡이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한번 다뤄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사 보시죠. 퇴사한 인증 담당자가 정보를 유출했다. 쿠팡 적금 권한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거죠. 쿠팡의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알고 보니까 퇴사한 직원이 그냥 퇴사하고 한번 접속을 해봤더니 접속이 되네 싶어서 그대로 여러 번 접속해가면서 이 개인정보를 야금야금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이 중국인 이 쿠팡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로 근무를 했냐? 내부 시스템 인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 나중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싶어서 접속을 해봤는데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기존에 있었던 이 액세스 토큰을 이 인증 관련해서 이 전산망을 접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접속을 하면서 보안 관제를 우회해서 그래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님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여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보안서 토큰, 인증서 이런 게 우리가 쓰는 보안서 토큰, 인증서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접속을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상? 보통 직원이 퇴사했을 때 네. 관련된 업무를 맡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변경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또 6개월, 1년 정도 안에 변경할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 변경할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서 네. 조금 오랜 기간 쓰는 기관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서까지 이거를 왜 변경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문 열린 줄 모르고 지금 그냥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또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2개 계정에서 협박 이메일이 왔다라는 거죠.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다크웹에서 이미 거래가 돼서 누군가 이걸 산 사람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2개의 계정을 쓸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아니면 이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잡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다크웹에서 이미 거래가 팔려서 다 이 개인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교수님, 다크웹에 내 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는지, 거래가 된 건지, 내 정보 유출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크웹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일부를 알 수 있고요. 또 구글 계정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 다크웹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거기에서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개인정보 위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이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쳐보면 내 정보가 쉽게 얘기해서 털렸나 안 털렸나 알 수 있는 거고 구글 다크웹 관련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봐도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실제로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집에 가서 내 정보 털린 거 아니야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요거 나오더라고요.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먼저 처음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긴 해야 돼요. 사용자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내가 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적으세요. 우리 이거 보관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적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쭉 적고 클릭하면 유출 내역이 없습니다. 혹은 뭐 있습니다라고 여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내 정보가 유출이 됐나 안 됐나를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당수 부분 이 상당수의 많은 시민분들은 다크웹에서 이거 내가 털렸다고 나오는데라는 분도 있어요. 나는 7개 중에 5개가 털렸더라라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 기자가 직접 한번 다크웹에 들어가서 요거 나 데이터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인 50대 자산가 데이터베이스 필요한데요. 요거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가능합니다. 라고 오죠.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샘플도 보내줄 수 있어요. 단가를 물어보니까 건당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결제 어떡하죠? 코인, 이체, 입금 다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주 수월하게 조금만 손을 뻗치면 다크웹에 이 개인정보들이 둥둥 떠다니고 이걸 다 획득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5060 부자는 건당 500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몇십 원, 100원, 200원에 개인정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개인정보 다크웹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수님, 지금 보면은 다크웹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 한국인들의 이 개인정보가 둥둥 지금 떠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번에 구글은 이 쿠팡은 금전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 말고 기존에 다른 데서 유출되는 뭐 롯데카드, CVC까지 다 지금 공개된 이런 정보들이랑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정보 융합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다른 기존에 유출된 다른 정보가 결합돼서 이러한 정보 개인들의 위협이 커질 수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최근 5번 정도 거래한 내역이 이번에 유출됐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뭐를 주문하셨는데 그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있었던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CBC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결합해도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다른 형태의 기존에 유출됐던 정보하고 결합을 했을 때 사고나 조금 더 많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당분간 주의 깊게 내 계정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관찰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정보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활용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번 롯데카드나 CVC까지 다 공개된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한 차례 이미 바꿨기 때문에 또 탈퇴한 사람도 있고 카드를 바꾸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는 이게 정보 융합의 어떤 이 활용 가능도가 떨어진다. 이 활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내 정보가 어디로 유출이 됐고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쿠팡은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쿠팡 이용자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쿠팡 이용자 14명, 1인당 20만 원 첫 손배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일단 어제 접수된 건 14명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쿠팡 집단 소송 카페에 20만 명이 지금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한 20만 명 정도는 소송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심지어 소송도 소송이고요. 나 쿠팡 더 이상 안 써요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쿠팡 다시는 안 쓴다 불신, 탈팡 움직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에 쿠팡 탈퇴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바일 탈퇴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6단계를 거쳐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쿠팡 쓰시는 분. 예, 뭐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박 의원님 사용하시고요. 김 의원님. 네, 예, 사용하죠. 아, 두 분 다 100%예요. 네, 네. 약간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살짝 김 의원님 드는데 일단 두 분 다 쿠팡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요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쿠팡 탈퇴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신 분? 저는 뭐 탈퇴는 아닌데, 네. 뭐 쿠팡에서 네. 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유출됐는지 다시 문자를 좀 확인해봤더니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아하. 그런데 제 아내는 바로 다음 날인가 네. 바로 개인정보가 뭐 유출됐다는 것이 왔는데, 저는 뭐 지금과 같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단순한 소송 가지고는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였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이 좀 활성화돼서 근본적으로 경각심을 올리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쿠팡을 쓰시는데 일단 나는 물론이고 내 아내도 당장 이거 유출됐다고 왔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너도 나도 쿠팡 지금 써도 되는 거야? 쿠팡 나 탈퇴할 거야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탈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못하고 나온 경우가 왕왕 생긴다. 저희 팀에도 막 여러 문의가 막 들어왔습니다. 쿠팡 어떻게 탈퇴해요? 라는 건데 여기 좀 볼까요? 쿠팡 고객센터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서 계정을 탈퇴하려면 마이 쿠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고요. PC 버전으로 이동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PC 버전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 확인, 그리고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를 하고요. 요때 요 설문조사는 주관식에 꼭 답변을 넣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존 일반 가입자 말고 와우 멤버십 가입자라고 하면 멤버십을 먼저 해지하고 그리고 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뭐 탈퇴하시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탈퇴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의가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살짝 이걸 좀 이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른바 탈팡이라고 하죠. 쿠팡을 탈퇴하는 사람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불안감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매일경제기사 같이 보죠. 징벌적 손해배상 지시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는 기업의 볼멘 소리로 인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서 기업이 정보 보안에 충분히 투자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피해자인 개인이 기업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사실 해외에서 막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손해배상이 나오곤 하죠.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다 와서 오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일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오긴 옵니다. 근데 쿠팡의 경영 구조를 좀 잠깐 볼까요? 쿠팡의 경영 구조를 보면 박대준 대표 맞아요. 쿠팡 대표 맞긴 맞는데 실질적인 오너는 김범석 창업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박상혁 의원님. 사실 정무위에서도 내일 오후에 또 직접 이제 쿠팡 불러서 또 이 현안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의장은 안 부르는 겁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2차례를 불렀었는데 네.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증인 불출석 문제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일도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나머지 그 임직원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 다른 언론에서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대관 조직만 크게 키우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기술 있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대준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네. 뭐 이런 형태의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상당히 사실상 실제 오너는 정작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언론가 출신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국회 로비나 국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상당히 좀 뽑아서 지금 국감에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한국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로비팀 키워 논란 방어만 김범석 창업주도 침묵. 심지어 아무런 입장을 창업자가 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대식 의원님. 예. 사실 이 김범석 창업주는 미국인이긴 하거든요. 미국인이라서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나는 국적인 미국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오나기 때문에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저는 이 의장이 네. 김범석 의장이 저는 책임을 지고 또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도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것은 방치해놓고 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여야 출신들 이런 공무원들만 44명을 여기다가 배치해놓고 이분들로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자기가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일련의 이런 것은 정말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370만 명이고 지난번에 뭐 SK도 2,600만 명입니까? 2,696만 명이고 롯데카드 3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 해서 퇴사하는 사람에게 심 열쇠를 맡긴 꼴로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뭐 자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사실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인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회사를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사실상 미국 회사다. 그리고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관련된 의견을 낸단 말이죠. 뭐 미국 회사를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네. 인적인 한계가 있다면 회사 자체가 책임을 물어야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이에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 국감 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쿠팡 대표이사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미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법이 지난 7월 말에 저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통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을 들었는데 우리 미국 기업의 활동을 한국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아, 쿠팡이 미국 기업이었구나. 박상혁 의원님.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저는 뭐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장을 미국에서 했지만 네. 실질적인 영업이라는 또 개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고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한국 기업의 책임도 한국에서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바로 저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것도 일종의 국내에서 로비뿐만 아니라 국외의 로비를 통해서도 저런 압력, 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국회가 나서서 이번에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예, 사실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죠.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영업 자체를 한국에서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상장도 미국에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벌적 이런 배상, 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봉입니까? 3,370만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하면서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과방위, 내일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쿠팡은 나와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여부를 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속 갈림길입니다. 기사같이 보시죠. 추경호 오늘 구속기로 국힘 해산 기각 확신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이거 만약에 영장 발부되면 이거 해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민주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내일 추경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란머리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추경호를 지켜주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일단 영장은 당연히 기각이다. 그리고 오히려 기각돼서 그 역풍이 민주당으로 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상혁 의원님, 이 법사위 통이라고 부르죠. 박지원 의원도 영장은 기각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문제의 핵심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 결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대반격의 시작은 국민의힘이 이 1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이 내란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당으로서 제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천명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네. 이 구속영장의 발부의 여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구속영장은 인신의 문제이고 죄의 유무는 결국 기소된 후에 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입지가 좀 불안한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뭐 개인적으로라면 이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스스로 다투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제 내일입니다. 어떠한 입장을 할 것인지 다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고 안 발부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결과가 나와야지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는 그걸 무죄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는 측면 좀 있다라고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 계엄을 해산하는 이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왜? 그 당시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지시가 자꾸 오락가락했다.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게 특검의 얘기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당시 지시를 좀 같이 보죠. 네, 비상계엄이 그날 밤 1년 전 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10시 25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상의총이 국회로 먼저 소집이 되죠. 그런데 다시 의총 장소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이 됩니다. 한 10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3시 33분, 대략 한 30분쯤 뒤에 다시 또 의총 장소가 국회로 또 변경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일 0시 3분 당사로 마지막 또 한 번 변경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 당사, 그럼 이걸 의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왜 자꾸 바꾼 거냐라는 게 김대식 의원님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황이 이런 전개가 됐을 때 급박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사실은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국회로 가는데 국회에 막혀 있었어요. 네. 물론 담 뛰어 넘어간 분들도 계셨고 또 저 국회 도서관 쪽으로 가는 분들도 옆길로. 있었어요. 네. 저는 국회 도서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오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당사에 가서 지금 대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상황을 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고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과연 뭐 구속이 되고 뭐 비상 계엄이 선포했을 때 그런 국회 그걸 해결을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저는 법원에서 네. 기각의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기각이 되면 사법부 책임론을 할 거고, 인용이 되면은 또 내란 정당 프레임에 다시 또 얽어맬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법부의 이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 공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정치적 카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기각이 확실시 되고, 다만 내일 지금 저 계엄 1주년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또 새벽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새벽.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 100일. 이 트리플 데이가 됐는데 이때 지금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죠. 내일이 사실 정말 빅데이다. 아마도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구속 여부도 내일 새벽쯤에 나올 텐데, 그때 아마 국민의힘의 이 제대로 된 어떤 이 계엄 1년에 대한 입장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말씀은 이거죠. 이런 거 자체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고, 이거 갖고 지금 구속을 할 직접적인 이걸 증거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난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지금 말씀인 건데, 근데 오늘 보도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추경호 계엄 보름 후 지인을 만나서 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한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느냐라는 안보 인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향신문의 보도인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의 보도는 특검에서 이 A씨가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 의원이 어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났을 텐데라는 이런 발언 보도 관련해서 나는 영장심사 앞두고 허위 음해성 보도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 의원님 또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이게 딱히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일종의 범죄적 용어로 전문이라고 하는데 전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뭐 기준이 되거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보면 당시에 이 들은 사람이 뭐 지금에 와서 진술한 게 아니라 바로 듣고서 단톡방에 지금 방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경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전파가 됐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의 지금 신빙성은 있어 보이고 네. 최소한 지금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 계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즉 계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저 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다. 결국 속마음은 계엄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저는 그 문제에 관련된 최소한의 신빙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기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추경호 대표가 평생 걸어온 길을 보면은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네. 그리고 대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뭐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건 정상적이지 않지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방금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원 아닙니까? 카드라. 네. 이렇게 카드라 하는 그것이 어떤 정확한 그것도 없고 본인은 절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도 추경호 대표하면 부총리까지 했고 그리고 당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그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당시 추경호 대표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만 몰랐던 게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표결을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동참했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 외에는 나머지 의원들은 아예 국회를 못 들어왔다고 많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에. 근데 국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해제를 원했다면 본인이라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발언과 종합해 보면 결국 본인도 내심으로는 계엄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 특검의 조사 그리고 이 추경호 의원의 부인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종합이 돼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아마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추 의원의 이 구속 여부가 중요한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 내일이 계엄 1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계엄 1년에 나올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뭐가 담길 거냐 여부가 추 의원의 구속 여부랑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거야 벌써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간 힌트인 걸까요? 장동혁 대표 어제 인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보시죠. 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동아일본 제목을 장동혁 빗발치는 계엄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라고 뽑았어요. 김대식 의원님, 내일 계엄 사과는 없는 겁니까? 저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취임 100일이 됐기 때문에 네. 메시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난 12월 19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 계엄은 잘못됐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정중히 사과드린다.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당 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선출이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사과의 연속이 됐고, 지난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도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나 이 사과 프레임에 딱 걸려 있는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회 앞에서 107명이 석고대죄를 한다고 하면은 또 쇼를 한다고 할 거고, 그럼 어디까지 지금 사과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진정어린 사과는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을 해서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은 우리 당 전체의 의견을 집합해서 내일 어떤 방식이든지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과가 포함되든 포함이 안 되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1년의 모든 상황은 그동안의 사과는 충분히 해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내일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그 메시지에 사과가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접적이 됐든 직접적이 됐든 저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길 것이다. 예. 담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언어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심지어 윤석열을 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 그래서 12월 3일 자기가 뭐 취임 100일이어서 거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이분이 된 과정과 그간의 행동을 보면 결국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본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메시지가 담기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진정한 사과가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것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황골탈퇴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전 2004년도 그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천막당사 쇼도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과는 너무 지금 정말 굉장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너무 좀 작은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스스로 자진해산해야 될 때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1년 메시지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기사 같이 보시죠. 조국, 윤과 절연을 장동혁, 이 정부 잘못에 함께 목소리를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조국혁신당 대표 취임하고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인사를 하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언제부터 아마 기부가 같은데 이거 할 거예요? 우선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에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람되지만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소 세력과 절연해 주십시오. 저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같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내란 세력,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조국혁신당은 야당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두 사람 만나서 불과 8분 만에 그냥 다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한두 마디씩 하더니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국, 국힘, 윤석열 일당 확실히 끊어내야 절연하세요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장동혁 대표, 혁신당도 우리랑 같은 야당이니까 이재명 정부 잘못하면 야당 구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창근 위원님, 지금 보면 원래 모두 발언을 한 번씩 하고 비공개 회담을 하는, 비공개 회담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형식적 만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핑퐁 치듯이 한마디 한마디 하고 8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그냥 형식적 방문이었고 본인이 할 얘기를 그냥 다 했어요. 네. 극우 세력과 절연해라.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도 조국 대표한테 조국 혁신당은 여당이 아니다. 야당이니 야당 역할을 해라. 이렇게 각자의 주장을 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나름 그래도 소득이 있었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소를 잡기로 했다. 이게 소득이면 소득인데 이것마저도 또다시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어요.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 토론이 야당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포함해서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또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아류라면은 그냥 본인이 여당의 입장에 맞는 그러한 토론의 의제로 한정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그조차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어제 만남은 아니한만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한만 못한 회동이었었다. 처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그래 뭐 조 대표 한번 장 대표 한번 이제 비공개 들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마이크가 켜지고 또 얘기하던 그냥 나가버리네. 이거 뭐야? 라는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국 대표가 지금 면전에서 절연하세요.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 절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라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만 이런 거냐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 만났을 때 잠깐 보고 오실까요?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청래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손해를 합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조국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서영주 대변인님. 이게 조국 대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청래 대표 만나서 막 팻말 들고 약속 지켜요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인이 일당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한테도 민주당한테도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가 또 괜찮은 거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임 대표, 네. 계속 대표죠. 신임 대표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조국 대표는 이제 본인 장사하는 거예요. 원래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덕담을 주고받고 끝내는 것인데 사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그래도 일야당인 국민의힘에 가서 본인 목소리 내는 겁니다. 사실 격에는 맞지 않죠. 하지만 셈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얻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당세가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잖아요. 12석이고. 사실 최근에 또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로 좀 이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메신저가 조금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에 와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주문. 장동혁 대표에 있어서는 또 여러 지지층들 좀 강력하게 정신 차려라 이거거든요. 그런 뭐 메시지를 날리고 있으니까 사실 조국 대표가 역시 할 말 하는구나. 이 이미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예의보다는 실리를 챙겼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미지를 좀 챙겨가는 걸 택한 거 아니겠느냐. 뭐 예의나 이런 어떤 관례나 이런 상황과 보다는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이 당면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좀 챙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서 이 다른 당들과 얘기를 해서 함께 움직여야 될 때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김건희 때문,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핵심 참모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윤 부정선거 진지하게 믿지 않았다. 김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계엄을 단행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사람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볼까요?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라는 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었던 사람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이창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 그 사유가 100% 김건희 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주변에 들으신 얘기도 있을까요? 저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도 수많은 행정관들이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언론에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참모들 중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라인과 친한 또 그러한 참모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모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판정에서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정사가 결국 뭐겠습니까? 김건희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비중 있게 차지했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100%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 여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또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봉식 청장 얘기를 살짝 하셨죠. 김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저 때 김봉식 청장이 저 얘기를 해서 가정사가 뭐야? 라는 얘기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했습니다. 워딩은 지극히.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정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 사실 어머니는 김건희 씨랑 결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는 김건희 씨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딱 단편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최근 보도됐던 거 5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그 일련의 보도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나요? 같이 도왔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무엇을 하느냐. 5월부터 계엄이 있기 전 10월까지 여인영 사령관을 5월에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면서까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0월 1일 국군에 대한 곽종군 전 사령관을 불러서 한동훈 등등등 정치인들 내 앞에 잡아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10월에 계엄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이 다 무혐의 다 됐어요. 이원석 총장, 송경호 네. 두 분 다 인사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터졌죠.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엔 김건희 씨의 모든 범죄 혐의를 대통령이 사적인으로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냥 막바지에 이르러서 저는 이 불법적인 계엄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지금 현재 이런 12월 3일의 평온한 날에 무조건적으로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좀 더 수사를 지켜보면 알겠으나 저는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울고 싶은데 깜을 맞았다. 하여튼 그런 좀 심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사실 저희가 보통 여야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이제 의견이 나오곤 하는데 이번엔 두 분 다 김 여사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취지로 무게를 좀 실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한겨레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김건희 측근 유경호 계엄 직후에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더라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부제 같이 볼게요.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특검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지원 전 행정관도 다른 행정관도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했다. 그리고 10번 정도 밀었다. 이게 밀었다는 게 초기화했다는 거죠. 초기화를 한 10번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왜 계엄 뒤에 영부인의 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부인의 라인이 그 행정관들이 다 뭐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초기화하거나 왜 그런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창근 위원님, 계엄을 했을 때 김 여사가 계엄을 알았다, 몰랐다,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말이 상당히 많은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진술로 따진다면은 면회를 간 인사가 물었을 때 아내가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아내는 알았는데 말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본인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알은 건 맞는 거죠. 근데 그 말렸는 게 소극적으로 말렸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렸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 라인에서 당시에 김 여사가 당신은 영분이었으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주위에 전화를 돌린 것도 신빙성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외과를 갔다는 그것도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알았다. 네. 사전에. 아마 김 여사도 알긴 알았을 거다. 다만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소극적으로 말렸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는 건데 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렸다는 그 반대로 안 말렸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왜 그러면 계엄 이후에 그 측근 유경욱 씨의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비아폰의 통화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들 3명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저에 김건희 씨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잠은 안 자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밀하게 소통을 했고 사실 성형외과에 뭐 어떤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김건희 씨는 몰랐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 빼고 싶은 거죠. 같이 공동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부분에서 빼고 싶은 어떤 그런 배려 차원의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조금 더 수사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이번 12월 3일의 평온한 날에 불법 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이 계엄 1년인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공판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결심 공판이 바로 또 내일이죠. 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몇 년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 공판이 내일로 또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김 여사 쪽에서 이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일부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내일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여부도 관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 초선 때는 점점점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대체 왜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12월 3일에 맞춰서 우리가 뭐 사과 내지는 쇄신, 뭐 성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의원들 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파라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요. 아, 초선들 빨리 저 싸워 그러면 그 앞장서서 항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선쯤 되니까 초선 빨리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들이 우리한테 내란장은 다 내란당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막고함을 지르는데 우리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섭섭하셨군요. 야,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러냐.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말라고 왜 초선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창근 위원님, 나경원 의원은 꼰대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꼰대죠.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초선 의원이 소장파로서 나가서 싸울 때 싸우고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싸우려면은 정당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나경원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게 지난 2004년 당시가 나경원 의원의 초선일 때예요.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고 그때 당시에는 싸울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됐어요.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를 버리고 헌납하고 천막당사로 갔잖아요. 네. 정당성이 확보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선들이나 심지어 일부 재선들이 싸우려고 해도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초선과 일부 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하고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당의 변화 쇄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도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선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를 다시 되돌아 본다면은 저는 꼰대 같은 말씀은 못 하시죠. 예. 네. 내가 볼 땐 이거는 꼰대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의 두 번째 피플 바로 여기 써 있죠.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는 사퇴하라라는 팻말이 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네. 정청래 사태 반발 터진 여당의 1인 1표 토론회입니다. 어제 있었던 1인 1표 토론회 상당히 좀 시끌시끌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까지 평당원이었고 평당원이다 보니까 당 내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초선의 기력과 정청래 불러와. 민주당은 무슨냐고. 당비 꼬박꼬박 내주니까 뭐냐. 매우 거대한 정당이고 이런 정당에게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또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한 게 투표입니까? 투표가 아닙니까? 여론조사입니까? 투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해하려고 내란 종식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지역위원장 간담회가 있고요. 이 쭉 이런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 5일 중앙위에서 이제 최종 1인 1표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상황을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오늘 지역위원장 간담회는 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까? 5일 날 의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더 혼란은 심화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발하는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는 것이죠. 1인 1표제 가자. 당원 주권 가자라는 것인데 이 당원 주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만 인정하는 당원들하고만 가고 인정하지 못한 당원들은 버리고 갈 것이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예를 들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당원들 몇몇의 이 거친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를 그냥 들었어요 하고 5일날 표결해서 끝내버리면 네. 이거는 이 당 자체가 1인 1표제를 바꾸긴 했으나 향후에 있어서는 이 집권 여당에서 안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혼란함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의 방향성은 이 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앞서도 그 영상에서 보였듯이 순서, 그다음에 방향 이런 건 인정하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 지금이냐? 지금 그 내란에 대한 종식 자체도 2월에 최종적으로 이 심선고 나오는데 지금 굳이 당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당원을 위한 것이냐?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냐? 네. 이 퀘스천에 아주 흔쾌하게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거나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정청래 지도부가 굉장히 내용을 겪을 수 있고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지도부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도부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강행을 한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큰 소리가 또 터져 나오겠느냐.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거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정청래 대표가 나 연임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데 아직 정 대표는 가타부타 관련해서 얘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오늘 있을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